남편? 아니요. 전 그저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 맞아. 그 이름은 한지원. 지원?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죽었잖아. 네 장례까지 했잖아. 말도 안 돼. 이건 꿈일 뿐이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믿길 원했잖아. 바닷가에 버려두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살아 있었어. 살아남았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 내 죄를 내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야.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화장을 처음 배울 때부터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내 손끝에서 색과 빛이 조화를 이루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반짝이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눈부심이 내게는 삶의 의미였다. 그래서 대학에서 메이크업을 전공하며 오직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왔다. 파리.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그 도시, 패션과 아름다움의 심장이 뛰는 곳. 나는 언젠가 파리에서 나만의 이름을 남기리라 다짐했다. 졸업식을 마치던 날, 부모님은 내게 꽃을 내밀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는 묵묵히 등을 토닥였고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이제 시작이야, 지원아 라고 속삭였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장밋빛 미래도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 예고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내 동기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어느 밤, 평소처럼 술을 잘 못 마시는 나는 내심 긴장됐다. 어쩐지 오늘은 조금 더 마셔도 괜찮겠다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다. 이제 어른이니까 앞으로의 길을 축하해야지. 모두의 환호 속에서 나는 생각보다 빨리 취기가 올랐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웃음소리와 음악이 한데 엉켜 나를 감쌌다. 그날 밤 이후의 기억은 마치 조각난 필름처럼 흐릿하다. 깨어났을 때 낯선 호텔방 안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꿈속이라 생각하고 눈을 비볐지만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강도현이었다. 선배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가끔 도움을 받곤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내게 말했다. 어제 일 책임질게. 책임이라는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그 순간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이라고만 여기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이 덮쳤다. 임신이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들고 나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렸다. 파리로 향하는 티켓은 허상이 되었고 내 손에는 무겁고 불길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나는 도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혼.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아버지의 고개 숙임, 어머니의 울부짖음, 나의 굳게 담은 입술이 그날을 기억 속에 박아놓았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꽃 장식도 내 눈에는 색을 잃어갔다. 하얀 드레스 속에 숨겨진 눈물, 그 누구도 모르는 절망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도현은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파리 대신 가정이라는 이름에 우리 집에 갇히게 되었다. 시어머니 마혜숙은 처음부터 나를 곱게 보지 않았다. 꿈은 집에 들어오면 내려놓는 거야. 내 며느리는 내 집을 지켜야 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시아버지 강병철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절망스러웠다. 내 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점점 확연해졌다. 나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꿈을 찾을 나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 세뇌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무게는 빠르게 나를 짓눌렀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도현의 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집안에 스며드는 부채 문제까지. 날이 갈수록 내 손끝에서 피어오르던 색은 점점 사라져갔고, 거울 속의 나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여인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다.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날, 계단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를 밀쳐내 안전하게 지키려 했다. 하지만 대신 내 몸이 충격을 받으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 아이의 심장이 내 안에서 멈춘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나는 시어머니를 지켰지만 내 아이를 잃었다. 그날 병원 침대에서 끝내 터져나온 울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소리였다. 꿈을 잃고 아이를 잃고 이제 남은 건 텅 빈 심장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사라졌다. 그 공허함은 뱃속이 아닌 영혼 전체를 파고드는 구멍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었다. 나는 방 안에 누워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심장은 내 잘못으로 멈춘 것 같았고 그 죄책감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더욱 흔들어 놓은 건 가족의 반응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병상 옆에서 그래도 큰일은 면했네. 다시 가지면 되지 않니? 라며 차갑게 말했다. 내 아이에겐 이름조차 붙여주지 않았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상처 위를 파고들었다. 반면에 어머니는 눈가가 퉁퉁 부을 만큼 울며 날 안아주었다. 우리 지원이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니? 위로라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힘마저 작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 도현은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피곤한 표정이 묻어 있었다. 지원아, 이제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 미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나를 모욕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내가 잃은 것을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잃고 난 뒤로 내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다. 파리라는 꿈을 잃었을 때는 아직 희망을 찾아 헤맬 수 있었지만 아이를 잃은 순간은 모든 희망의 불씨조차 꺼져버렸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감각만이 남았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생기 없는 인형처럼 변해갔다. 그 무렵 세상은 또다시 나를 시험했다. 오래전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선아경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나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친구였다. 나를 대신해 파리에서 숨쉬며 내가 원했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다. 그녀와 마주한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의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야. 나경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눈에 다르게 보였다. 지나친 화려함, 그리고 이상하게 낯선 냉기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다. 바로 도현이 나경의 유학을 지원해줬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엔 단순한 후원자와 학생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경의 시선과 도현의 태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기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현과 나경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강민준. 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당당하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지시기는 기분을 느꼈다. 밤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다. 화장을 가르쳐 주던 강의실의 거울이 아니다. 그때는 아름다움과 희망을 그리던 나였는데 지금 이 거울은 배신과 상실의 흔적만 비추고 있었다. 내 얼굴은 이젠 내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친구라 믿었던 나경, 남편이라 믿었던 도현.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사실은 내 모든 세계를 무너뜨렸다. 내가 잃은 아이, 내 꿈, 내 이름까지.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동시에 불길처럼 치솟는 감정도 있었다. 슬픔만으로는 이 상처를 덮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아직 그 분노를 감히 꺼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존재였다. 세상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리고 나 자신이 만든 족쇄까지. 하지만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짓밟은 이 사람들을 향한 응징 없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직은 약한 불씨에 불과했지만 언젠가 이 불은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임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내게 또 하나의 크나큰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현과 나경이 나를 완전히 없애려는 가장 어두운 음모였다.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나는 나 자신을 잃은 듯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있는 강도현은 책임감이 아니라 소유욕으로 나를 묶어두고 있었다. 집 안에선 철저히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했고 시어머니는 날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를 잃은 뒤로는 더더욱. 네가 내 며느리라서 참 안쓰럽지. 하지만 가정은 다시 일어나는 법이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매일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만 듣곤 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울음소리를 받아내며 그래도 버텨야 한다. 네가 이겨내야 한다. 라고 반복했다. 나는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동시에 죽이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이겨내야 할 대상이 남편과 가정이라는 사실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도현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내게서 떠나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핑곗거리는 점점 무책임해졌다. 그는 나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부부라기보다는 마치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린 동거인 같았다. 하지만 상상조차 못했던 건 그의 변화 뒤에 나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나경은 예전에 순수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프랑스에서 화려하게 살아남은 그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그 우월함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 남편의 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우며 들어 있었다. 네오, 아직도 파리 이야기하는구나. 난 그곳이 내 집 같았어. 나경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꿈이 그녀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 허탈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도현의 눈빛, 거기엔 나를 향한 애정이 아닌 그녀에 대한 숨길 수 없는 동경이 가득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 도현이 집에 아이를 데려온 것이다.
처음엔 나경이 조카라고 둘러댔지만 너무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는 직감했다. 그 아이, 강민주는 나경과 도현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 난 도현을 붙잡고 물었다. 그 아이, 정말 누구야?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 잠시 침묵하더니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지원아, 네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잖아. 이제 더는 우리는 그만하자.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사랑은커녕 최소한의 존중조차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가 나를 여전히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며칠 뒤 나경이 나를 찾아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원아, 이제 그만 놓아줘. 도현 오빠는 원래 나랑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어. 네가 억지로 붙잡아 놓은 거잖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억지로 붙잡았다라니. 아이를 잃고 꿈을 접고 모든 걸 희생했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분노가 피어오르려 했지만 아직은 삼켜야 했다. 내 안의 불씨는 점점 더 자라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은 너무 연약했다. 나경과 도현은 이미 나를 하나의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려 한다는 걸. 그 즈음부터 작은 조짐들이 보였다. 도현은 서류상 문제를 핑계 삼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기 시작했다. 집안의 부채가 더 깊어졌고 나는 도망칠 길마저 잃어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무능력한 며느리 취급했다. 그리고 나경은 나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교묘하게 내 자리를 빼앗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나날이 끝나게 해달라. 그러나 내 기도는 곧 가장 잔인한 답으로 돌아왔다. 나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을 음모, 그것이 그림자처럼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 음모는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시작되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도현과 나경의 노골적인 배신 앞에서 나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히 부엌으로 불러 세웠다. 지원아, 같이 시장 좀 다녀와. 빚쟁이들이 오늘따라 성가시게 굴어.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시장은 평소보다 더 시끌벅적했다. 낯선 남자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한 남자가 팔을 거칠게 잡자 나는 반사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외쳤지만 돌아온 건 날카로운 밀침이었다. 순간 시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고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붙잡았다. 그 결과 내 발목이 미끄러져 버렸고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눈부신 병실의 빛 아래에서 의사들의 무거운 표정이 보였다. 안타깝지만 아이는 더 이상.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하고 나는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내 안에서 자라던 작은 심장이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그 순간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더욱 잔인한 건 그 일 이후의 시어머니 반응이었다.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은 게 어디야. 애야 다시 가지면 되는 거고.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바닥까지 짓눌러 버렸다. 내 희생은 고맙다는 말 한 줄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당연한 수고쯤으로 취급되었다. 병실에서 도현은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짜증스러움에 가까웠다. 지원아, 울지 마. 이러면 더 힘들잖아. 다 지난 일이야. 내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남편이라는 이름조차 부끄럽게 만드는 무심함이 내 눈앞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요한 병실안 나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회복 중에도 도현은 자주 집을 비웠다. 그의 부재는 더 이상 설명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나경. 그녀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감정의 폭발 대신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나경이 내 병실에 찾아왔다. 날 보며 얄밉도록 부드럽게 웃었다. 지원아,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해봐. 아이도 없으니까 너는 다시 공부할 수도 있잖아.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울기만 하면 그들에겐 더 편한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거울을 쳐다보곤 했다. 아직은 무너진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눈동자 안 깊숙한 곳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불빛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다. 나는 잃었지만 그들도 잃게 될 거야. 내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다. 이전에 나는 단지 흘러가는 삶에 몸을 맡기는 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를 버리고 배신한 이들에게 내가 느낀 고통 그대로 돌려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다음 비극의 예고가 되어 다가왔다. 도현과 나경이 아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며 냉혹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다. 병실에서 퇴원한 뒤 나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일상을 유지했다. 그저 감정을 감추고 있었을 뿐 마음속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이 끓어올랐다. 그 즈음에 서나경, 내가 한때 생명을 나누듯 가까웠던 친구가 완전히 돌아왔다. 프랑스로 떠나던 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너와 함께 파리에 가는 게 꿈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그녀는 전혀 다른 생명체였다. 호화로운 옷차림, 세련된 말투, 그리고 도현 옆에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기댄 뻔뻔함. 내가 헤맬 때 그들은 철저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다. 나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지원아, 넌 참 안 됐다. 난 프랑스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 그 모든 시간을 오빠가 도와줬지. 네가 알지 못했구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현은 단순히 남편이자 배신자가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그녀를 키워온 공범이었다. 내 꿈을 대신 걷던 발자취의 뒤에는 언제나 내 남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경의 눈 속에 담긴 건 오래된 열등감에 뒤틀린 승리감 같은 것이었다. 넌 결국 네가 가진 것조차 잃었잖아. 난 네가 놓친 모든 걸 가졌어.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바로 민준이었다. 마치 나경의 심장을 닮은 듯 선명한 눈빛과 도현의 이목구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이. 나는 벽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사라질 수 없는 공허가 다시 터져 나왔다. 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녀의 아이는 안긴 곳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졌다. 도현 씨, 솔직히 말해, 저 아이는 누구야? 잠시 침묵하던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원아, 우리는 끝났어. 너도 알잖아.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내 귀에서 메아리치며 끝없는 굴레가 되었다. 나는 이제 아내도 어머니도 여인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조차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눈물 섞인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원아, 너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은 희미하긴 했지만 내 안어둠 속에서 가장 작은 빛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대로는 내가 소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나경이 마지막 칼을 들이댔다. 그녀는 날 찾아와서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원아, 아까도 말했잖아. 네가 붙잡을수록 더 초라해질 뿐이야. 혹시라도 네가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협박이었고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한 줄씩 잘라내고 있었다. 도현은 무심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나경은 나를 향해 가면을 벗고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가 내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복수의 박동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언젠가 이 거짓된 행복에 젖어 있는 그들의 세상 위에 시커먼 균열을 내리칠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운명도 내 결심을 도왔는지 그날 밤 나는 아직 모르는 한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다.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 윤혜림, 윤혜림. 그 이름은 처음엔 멀리서 들려온 낯선 메아리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로 쓸 펜촉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 수 없었다. 도현과 나경의 관계는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조차 서로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거짓된 위선조차 필요 없다 여긴 듯 나를 그저 그림자처럼 취급했다. 어느 날 도현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무심히 말했다. 지원아, 우리 이혼하자. 너도 알고 있잖아. 억지로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말은 내 안에 켜켜이 쌓였던 상처를 마지막으로 찌르는 칼날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랑 살겠다는 거야? 나랑의 시간은 다 거짓이었어? 도현은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건 후회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버리고 싶은 짐을 더는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이후 나경은 더욱 대담해졌다. 내 집에 낯짝을 드러내고 민준을 당당히 데려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는 심장을 뜯겨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더 참지 못한 어느 날 나는 나경에게 단호히 말했다. 나경아, 제발 이제 그만해. 적어도 내가 숨 쉴 틈은 줘야 하지 않아? 그러자 그녀는 차갑게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답했다. 지원아, 넌 아직도 상황을 몰라? 이건 내 집이 아니야. 이 집은 도현 오빠 거야. 그리고 곧 내 집이 되겠지. 그녀의 말 뒤에 이어진 미소는 섬뜩할 만큼 잔혹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의 친구를 볼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내 삶을 서서히 가로챈 배신자였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나경은 내 만남을 감시하듯 따라다니며 은근히 압박했다. 심지어 내게 다시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버리라고 위협했다. 내가 그건 내 선택이야 라고 반박하자 그녀는 싸늘한 속삭임을 내 귀에 흘려보내며 날 얼어붙게 했다.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네가 어떻게 끝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지. 나는 몸서리쳤다. 그때 나경의 눈에는 연민이나 죄책감은 한 톨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독점욕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본격적인 음모가 실행되었다. 예상치 못한 어느 날, 도현은 나를 채태워 바닷가로 데려갔다. 차창 밖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차가운 바람이 불안하게만 들려왔다. 그리고 그는 내 손에 술병을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 그냥 편하게 쉬어. 네가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졌잖아.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저항했지만 이미 몸은 술 기운에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넣은 알약 때문이었을까?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모래 위에 쓰러진 내 몸과 저 멀리서 멋대로 떠나는 도현과 나경의 뒷모습이었다. 그들은 나를 바닷가에 버리고 내 죽음을 자살이라 꾸미려는 것이었다. 차가운 파도가 몸 위로 점점 덮쳐왔다. 숨이 막히고 의식은 흐려졌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본능적인 절망의 힘이 솟았다. 나는 살고 싶었다.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겪은 배신과 고통을 그대로 갚기 전에는 절대 쓰러질 수 없었다. 어둠과 의식 사이의 낭떠러지에서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한지원으로서는 죽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날 밤 바다는 날 완전히 집어삼키지 않았다. 어쩌면 운명이 내 손을 다시 잡아당긴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나를 잊은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한지원은 없다. 하지만 윤혜림으로서 다시 태어나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바닷물의 짠내와 싸늘한 바람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밤새 파도와 싸우며 간신히 살아남은 나는 낯선 어부의 손에 의해 깨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목소리는 젖은 꽃집처럼 떨렸고 심장은 아직도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작은 시골 병원에 누워 몸을 추스르며 TV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화면 속 자막에는 한지원, 유서 남기고 바닷가에서 실종, 자살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덧붙었다. 경찰은 한지원을 끝내 찾지 못해 실종 신고를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도록 웃었다. 피가 식은 듯한 웃음. 그들이 원하던 대로 세상은 이미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나경과 도현의 연극은 성공한 셈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불덩이 같은 분노와 광기가 살아났다. 이제 더는 울지 않는다. 내가 죽은 것이 그들의 행복 시작이라면 나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그 위를 덮치리라. 며칠 뒤 나는 거울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속삭였다. 윤혜림. 세상은 이미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오래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차근차근 그녀의 지난 이야기를 수집했다. 세상에서 잊혀진 듯한 이름, 누구도 다시 부르지 않을 목소리. 하지만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순간, 그것은 새로운 삶의 불씨가 되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나는 외모조차 새롭게 가꿔야 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기술은 이번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눈매를 조금 더 깊게, 얼굴의 선을 조금 더 도도하게.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온화했던 한지원이 아니었다. 모든 눈물이 증오로 응고된 듯한 차갑고 세련된 얼굴이었다. 잘 봐, 도현. 잘 봐, 나경. 나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네가 죽였다고 믿은 지원이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너희의 목줄을 잴 거야. 나는 작은 방에 앉아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분노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이 짜맞춘 가짜 행복을 천천히 갈라터지게 하려면 의심과 불신을 씨앗처럼 심어야 했다. 도현과 나경,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 모두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미궁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다. 첫걸음은 나경의 주변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녀와 직접 마주하기엔 아직 이르다. 나는 윤혜림이라는 이름으로 고급 살롱의 상담사로 위장해 들어갔다. 외국에서 새로운 뷰티 브랜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처럼 흔적을 만들어냈다. 예전에 나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던 치밀함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살아남은 유령이나 다름없었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 나는 도현과 나경 앞에 처음으로 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집 근처에서 열린 사교 파티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나경은 자신감에 가득 차 사람들 사이를 오갔고 도현은 그 옆에서 한껏 잘난 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입술에 서늘한 미소를 얹고 그들 앞에 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특히 도현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스쳤다. 어쩌면 그의 무의식 어딘가에서 내 눈빛이 죽은 지원을 떠올리게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능숙하게 그 감정을 지웠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차분한 태도로 그들이 낯선 손님이라 믿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경은 파티 뒤에서 도현에게 속삭이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오빠,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눈빛이 왠지. 도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불안이 시작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승리의 첫 발을 디딘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서서히 균열을 내는 그림자가 되었고 내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연극의 진짜 감독은 바로 나야. 내 이름은 이제 더 이상 한지원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여자는 바닷물 속에 묻혔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윤혜림이다. 가짜 신분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나는 먼저 철저히 혜림이라는 가면을 다듬었다. 해외에서 막 돌아온 성공한 이미지 메이커.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차가운 아우라를 차는 사람. 거울 속에서 그 얼굴이 점점 뚜렷해졌다. 예전의 한지원은 웃어주기 위해 애쓰고 무언가에 맞춰 살아가야 했지만 윤혜림은 스스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인처럼 서 있었다. 사교 모임에서 처음 그들 앞에 등장했을 때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눈가에서 멈추며 파르르 떨렸다. 내가 이미 죽은 여자와 닮았다는 불안을 그에게 심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면 나경은 애써 당당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들의 일상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시어머니 마혜숙은 처음부터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여성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과시할 만한 젊고 유능한 여인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림 씨, 참 괜찮네. 도현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언젠가 그녀가 내 이름을 비웃으며 우리 집에선 내 꿈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윤혜림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한 채 나를 끌어안으려 한다. 분명 곧 내게 매달리겠지. 내 다음 목표는 도현이었다. 나는 그의 눈앞에서 우연처럼 여러 번 나타났다. 회의 자리, 전시회, 심지어 카페에서도 애써 놀란 척하며
그에게 말을 건네고 친절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웃어주었다. 강 이사님, 다시 뵙게 되네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그는 어딘가 초조한 듯, 그러나 동시에 내 매혹적인 태도에 이끌리며 대꾸했다. 그러게요. 혜림 씨, 참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그의 말은 내게 만족스러웠다. 낯설지 않은 느낌. 바로 그것이 내가 심고 싶은 혼란이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아직 그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그 무의식을 파고들고 싶었다. 나경과의 관계는 조금 더 흥미로웠다. 그녀는 내가 도현의 곁을 맴도는 게 불편했지만 차마 직접 대립할 수 없었다. 대신 웃으며 내 손을 잡고 혜림 씨,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언니 동생처럼 지내자.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다정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래 선아경, 네가 웃는 만큼 네 세계는 곧 무너질 거야. 내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거짓을 심는 것이었다. 나는 작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도현이 과거에 어떤 여자와 애매한 관계였다는 이야기, 나경이 프랑스 유학 시절 숨기던 비밀이 있다는 암시. 단순한 뒷말만으로도 사람들은 의심을 키워갔다. 특히 도현은 회사 내에서 자꾸 흐트러진 집중력을 보였고, 나경은 이유 없이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도현이 참석한 한 미팅 자리에서 나는 우연을 가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 참 이상하죠. 남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사라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거나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나는 미소로 마무리했다.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나온 말이에요. 이상하게 신기하죠? 이쯤 되면 그들의 심장은 조금씩 파먹힐 것이다. 매 순간이 불길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느낌, 언제 죽었다고 믿었던 유령이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건 단순히 복수의 게임이 아니었다. 내 영혼의 회복이자 그들의 위선적인 세상 전체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 한지원은 죽었다. 하지만 윤혜림은 살아남은 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하나씩 천천히 그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것. 이제는 그들의 균열을 의도적으로 더 깊게 벌려야 할 차례였다. 나는 윤혜림으로서 완벽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 가면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면 뒤에서 나를 웃게 만든 건 그들이 점점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현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술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았다. 또렷한 이유도 없이 밤마다 어딘가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다. 나경은 더 노골적으로 분노를 쏟아냈다. 도현 오빠, 요즘 왜 그래? 왜 자꾸 저 여자한테 시선이 가는 거야? 그녀가 내 앞에서는 억지로 친절하게 구는 모습은 더욱 우스꽝스러웠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피할 듯 은근히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나경 씨, 저랑 자꾸 마주치다 보니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짙어져 가는 서늘함은 곧 의혹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나는 작은 퍼즐 조각들을 흘리듯 두 사람에게 건네주며 혼란을 키웠다. 예컨대 도현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던졌다. 어제 꿈을 꿨는데 참 희한했어요. 어떤 남자가 부인의 등을 돌려놓고 바다로 몰아넣는 꿈이었어요. 잠깐 고개를 들어 내 이야기를 듣던 그의 눈빛이 흔들리자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잔을 들었다. 꿈이란 게 다 의미 없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 나경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 잠깐 뵌 분이 있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누군가가 학비를 대신 내줬다는데 다들 그게 순수한 후원은 아니었다고들 하네요. 그녀의 눈빛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 앞에서 듣는 척하며 스쳐보낸 말이었지만 그 말은 곧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신과 두려움으로 자라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들의 관계가 뒤흔들리도록 불씨를 던졌다. 부자연스러운 싸움이 잦아졌고 서로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혹시 나경이 모든 걸 꾸민 건 아닌가라는 불안을 품기 시작했고, 나경은 지원과 너무 닮은 저 여자가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라는 악몽 같은 의심에 휩싸였다. 특히 나경은 내게서 자꾸 옛 친구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 같다. 눈을 피하려 애쓰지만 내가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는 순간마다 불쾌한 전율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가 내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떨리는 손끝을 가리지 못할 때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네가 내 과거를 알아차리기만 해. 하지만 네가 알게 될 땐 이미 늦었을 거야. 그러던 와중에 뜻밖의 인연이 내 앞에 나타났다. 바로 최준석이었다. 그는 도시검찰청에서 일하는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남자였다. 우연히 보고 행사에서 인사를 나눴을 때 그는 내가 내뱉는 이야기를 흘려 듣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쩐지 힘든 시간을 견딘 사람 같네요.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깊숙이 건드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 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잠시 녹아내리는 듯했다. 물론 본래의 내 목적은 복수이지만 준석과의 만남은 내게 오래 잊었던 사람다운 온기를 느끼게 했다. 그 온기는 다시 복수의 불씨를 더욱 밝게 달구는 역설적인 힘이 되었다. 그 밤 나는 홀로 창가에 앉아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도현, 나경. 진실은 쌓이면 무너지는 법이지. 나는 그저 작은 균열만 만들 뿐이야. 나머진 너희 스스로 서로 잡아먹게 될 거다. 복수는 빠르게 치닫는 칼보다 오래 썩어가는 균열이 더 무섭다. 이제 그들은 이미 균열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 떨어짐을 지켜보며 즐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게임의 마지막 순간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걸. 최준석과의 만남은 내 안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레 흔들었다. 오직 복수만이 내 삶을 지탱하는 줄 알았던 나는 그의 곧고 단단한 눈빛 속에서 한때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천을 느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정의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내가 지금 꾸미는 복수는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악의 굴레일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은 내 복수를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추김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존재가 나를 사람으로 다시 불러내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준석은 나를 불러냈다. 늦은 저녁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혜림 씨, 혹시 어떤 큰 상처를 겪었습니까? 말하기 힘들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으려 이를 악문 사람 같아서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속으로는 맞아, 나는 한지원이야.
그 바닷가에서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여자가 바로 나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내 입술은 단지 건조한 미소만 흘려냈다. 사람은 다 각자의 비밀을 갖고 사는 거겠죠. 저도 제 몫이 있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묵묵한 배려가 내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진심을 가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가 겪었던 배신의 기억을 역설적으로 더 날카롭게 비추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준석 씨, 당신의 고든 정의감에 기대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나는 복수라는 길 위에 올라섰고 끝까지 걸어가야 해. 한편 집안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도현은 사업에서 작은 실패를 연이어 겪었고 그 원인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며 불안을 감추려 했다. 그의 주위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예전 동료 여자를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더라. 프랑스에 있던 그 여자 학비는 사실 누군가 알 수 없는 목소리들이 귀에 들려왔다. 물론 그 소문의 시작은 모두 나였다. 나경 또한 불안에 휩싸였다. 나는 교묘히 그녀의 주변에서 마치 실수인 것처럼 과거 이야기를 흘리곤 했다. 저는 죽음 앞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때때로 끝났다고 믿는 걸 또다시 눈앞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경의 얼굴은 순간 굳었다. 마치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떠올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혜림 씨, 정말 묘한 말을 자주 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제 그려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서로가 숨기는 게 있다 믿으며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단단히 결탁했을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발목을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준석은 내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어느 날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다. 혜림 씨,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당신이 잃었던 걸 지켜주고 싶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당신이 믿어도 되는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피했다. 왜인지 눈물이 고이려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복수의 길 끝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건 그들의 파멸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다시 믿음을 가져도 괜찮다는 증거일까? 그러나 답을 찾기엔 아직 이르다. 나는 복수를 완성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 안에 죽어버린 지원이 비로소 잠들 수 있기에.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그들이 나를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지원으로 다시 마주하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복수의 무대를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때때로 가족이라는 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아버지 한규태와 어머니 박순자는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뉴스 속 자살 보도 후 아버지는 병을 얻어 기력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사진 앞에 밥을 올리고 눈물로 살아간다는 소식도 건너왔다. 멀리서 몰래 지켜보던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가슴이 발목을 잡은 듯 무너졌다. 엄마, 아빠,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 있어요.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복수는 그들에게조차 비밀이어야 했으니까. 만약 내가 살아있음을 밝히면 모든 계획은 흔들리고 도현과 나경은 다시 교묘한 거짓으로 벗어날 구멍을 찾을 것이다. 결국 나는 부모님을 향한 목마름을 애써 외면해야 했다. 반면 시댁은 정반대였다. 시어머니 마혜숙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오히려 한결 홀가분한 듯했다. 그녀는 나경을 옆에 끼고 이제야 우리 집 며느리다운 사람이 들어왔지 라며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존재가 그녀에겐 짐이었고 그 짐을 버린 지금이야말로 숨통이 트였던 것이다. 시아버지 강병철은 여전히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의 눈빛엔 회한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늘 그랬듯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안쓰러운 건 아이였다. 민준. 나경과 도현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시선에서는 늘 비수처럼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증오해야 마땅했지만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 한 존재였다. 어린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볼 때 나는 오히려 잃어버린 내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눈을 돌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잔인했다. 옆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에도 동시에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내 부모는 내 부재로 무너져 있었고 시댁은 내 배신자들을 더 끌어안으며 오히려 가정을 세우려 하고 있었다. 이 혼돈 속에서 나는 내 역할을 되새겼다. 윤혜림으로서의 나는 오늘 하루 더 촘촘히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었고 한지원으로서의 나는 부모님을 향해 울고 있던 내면의 작은 아이였다. 한 번은 마혜숙이 나를 불러 앉힌 적이 있었다. 혜림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앉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혜림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니 든든하네. 도현이도 예전보다 당당해 보이고 지원이라는 여자와는 달라. 참 괜찮아. 순간 내 심장이 철썩 내려앉았다. 살아있는 내가 그들 입에선 죽은 여자로 조롱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미소로 맞서며 예리한 칼날처럼 단호히 속삭였다. 사람은 자신이 버린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법이죠. 언젠가 그 순간이 오겠죠. 나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다.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불길한 그림자는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의 집 앞에 숨어서 창문 사이로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식탁 위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 무릎 꿇고 엄마, 나 살아있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살아있는 내 이유였고 복수가 끝나지 않는 이상 나는 부모님 곁에 설 수 없었다. 가족, 이 두 글자는 내게 가장 무거운 족쇄였고 동시에 걸음마다 더 깊은 결심을 심어주는 동기였다. 내가 감수해야 할 모든 아픔을 안고서라도 나는 끝을 봐야 했다. 내 복수의 무대는 이제 준비가 무르익고 있었다.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진실을 조각 하나씩 꺼내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서로를 찌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날 나는 기필코 다시 이름을 되찾으리라. 한지원으로서.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땀 한 땀 심어놓은 거짓 암시는 이제 서로를 핥히며 불신의 형태로 커져갔다. 도현은 나경의 눈빛 하나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나경은 도현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그와 윤혜림, 즉 나 사이의 관계를 의심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인간은 언제나 확신보다 의심에 더 쉽게 잠식되는 존재였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때때로 짧은 말만 흘렸다. 도현 씨,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본 적 없으세요? 나경 씨, 프랑스에서 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의 그림자를 밟으며 살았다는 이런 말들이 그들의 내면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림자를 더 크게 만들었다.
서로가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이 결국은 결혼 생활 그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었다. 어느 날 도현과 나경의 집에서 엄청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처럼 운 좋게도 나는 그 곁에 있었다. 네가 다 계획한 거 아니야? 학비며 아이며 나까지? 도현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오빠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 나만 탓하지 마. 나경의 비명에 가까운 반박이 이어졌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웃음 끝에는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서로를 삼켜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준석을 만났다.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곧 눈치를 챘다. 혹시 이 싸움에 혜림 씨가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다. 순간 숨이 막힌 듯 했지만 나는 금세 차갑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 속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내가 단순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란 걸 느끼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엔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작은 모임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남긴 USB 파일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 안에는 도현 이름으로 된 수상한 계좌 거래와 나경의 프랑스 시절 문서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돌기 시작했고 법적 파문이 불길처럼 번져갔다. 최준석이 나에게 말했다. 만약 누가 이런 걸 흘린 거라면 그 사람은 잔인하군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선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분명 가치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속으로 떨렸다. 용기 혹은 잔인함. 내가 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가 한 몸이었다. 내 계획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멈출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조우의 날이 다가왔다. 도현과 나경은 서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한 채 이제 내게 의지하려 했다. 혜림 씨, 당신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어? 내 앞에 앉아 초조하게 묻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단호히 선언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거짓과 진실이 한 치의 경계도 없이 섞이는 그 순간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편? 나는 잔잔한 목소리로 웃었다. 아니요, 전 그저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한 이름을 가진 그 사람. 그들이 고개를 갸웃할 때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맞아, 그 이름은 한지원. 이제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차례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한지원. 그토록 멸시하며 심지어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서 낮게 울려 퍼졌을 때 도현과 나경의 얼굴에는 공포가 번졌다.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보고 곧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원?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도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죽었잖아. 네 장례까지 했잖아. 나경의 목소리는 경악에 찬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너희가 그렇게 믿길 원했잖아. 바닷가에 버려두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리 너희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아. 나는 살아있었고 살아남았고 이제 돌아온 거야. 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을 위해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걸 지켜보는 것은 마치 가장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듯 짜릿했다.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갔다.
이제는 단지 복수의 만족이 아니라 그들이 법 앞에서, 사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듯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야 했다. 내 손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도현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나경의 유학을 지원했던 내역, 그리고 아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꾸민 위조 서류. 나경이 내 아이와 관련해 서류를 조작하려 했던 흔적들도 있었다. 나는 차례차례 이 모든 자료들을 최준석 검색에 흘려보냈다. 준석은 날 똑바로 보았다. 혜림 씨, 아니, 지원 씨,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내 진짜 이름을 불렀다. 순간 심장이 떨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었다. 맞아요. 저는 한지원이에요. 그들이 죽였다고 믿은 여자. 다시 살아와 그들을 심판대로 끌어낼 여자. 준석은 오래 침묵하더니 차분히 말했다. 법은 느리고 때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당신의 싸움,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검은 구름 사이로 새우며든 햇살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허락할 수 없었다.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칼날을 들이대야 할 순간이었으니까.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도현의 유용과 불법 거래가 드러났고 나경의 이름 또한 연루자 명단에 오르자 언론은 연일 두 사람을 향해 조명탄을 쏘아댔다. 그토록 화려하고 완벽한 커플로 보였던 그들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었다. 집으로 찾아온 도현은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내 무릎 앞에 무너졌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린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다 해줄게.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원한 건 오직 하나야. 네가 나에게 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그리고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지. 내 눈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있어서 네 죄를 똑똑히 목도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 말에 도현은 눈동자를 떨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구원받을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지는 자의 울음이었고 나는 그 소리에 아무런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나경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강단 있어 보였던 그녀는 언론과 법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나약해졌다. 특히 딱 하나, 그녀가 끝까지 부인하지 못한 사실은 민준의 존재였다.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결국 무너져 울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네가 잃을 차례야. 내가 눈물로 아이를 떠나보냈듯 네 아이조차 이제는 너의 무기력이 빚어낸 결과의 증거가 되겠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분명 나는 복수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회적 심판대 위에 올라섰고 나는 다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내 심장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다. 이게 진정 정의일까? 내가 찾던 공의일까? 혹은 또 다른 복수와 증오의 순환일까? 다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었다. 한지원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혹한 칼날이었다. 삶의 모든 무대는 언젠가 막을 내리는 순간을 맞는다. 나의 복수극 역시 절정에 다다랐고 이제는 결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현과 나경은 더 이상 손 뻗을 곳조차 남지 않았다. 그들을 보호하던 부와 명예, 심지어는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잃어버리며 폐허 위에 서 있었다. 법정에서 도현은 끝내 무너졌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의 사업 비리와 은폐 시도로 인해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토록 모든 걸 쥐고 흔들던 남자는 이제 쇠창살 뒤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순간 내 심장은 시원하게 뚫리는 대신 묘한 공허가 지나갔다. 누군가를 철저히 무너뜨렸을 때 느끼는 통쾌함 뒤에는 동시에 쓰라린 허무가 남는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경의 파멸은 더 잔혹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존심 강했던 그녀는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홀로 떠안아야 했다. 프랑스에서의 화려한 경력, 사람들 앞에서 뽐내던 세련된 태도는 모두 가면이었음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 아이만큼은, 제발 내 아이만큼은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세요. 그 절규를 지켜보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나는 복수의 칼날을 아이에게까지 겨누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경이 아니라 민준이 고통을 받게 될 때 그녀가 얼마나 무너질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한때 그녀는 내 친구였고 내 꿈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 모든 우정이 탐욕과 배신으로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녀와 함께 웃던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정말 그녀에게 완전한 파멸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이 정도로 충분한 걸까? 이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분명히 그녀와 도현은 내 삶을 짓밟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그러나 내 복수의 끝에 서 있는 내가 또 다른 괴물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준석을 통해 내 안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석은 내게 물었다. 지원 씨,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제 그들을 넘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 파문을 일으켰다. 정말 이쯤에서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칼을 들고 서야 할까? 며칠 후 나는 나경을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녀는 부서진 얼굴로 민준을 안고 있었다. 초췌한 모습의 그녀는 눈물투성이 얼굴로 날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지원아, 아니 혜림아, 이제 제발 그만해. 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민준 앞에서만은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그 목소리 속에는 더 이상 가식도 교만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의 허망한 후회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아주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무너진 건 내 탓이 아니야. 네 선택이었어. 하지만 민준에게까지 네 죗값을 덮어씌우진 않겠어. 그 아이 앞에서는 적어도 엄마로 살아남아.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내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무겁다는 건 여전히 상처와 분노를 다 지운 건 아니기 때문이고, 가볍다는 건 이제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기 때문이었다. 최준석은 조용히 내 옆을 함께 걸어주었다. 그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을 함께 해주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 이제 남은 건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한 가지였다. 이제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은 아니며 누군가의 희생물이 아닌 제 삶을 꿰뚫어낼 수 있는 한지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 긴 여정을 지나 아침 햇살이 다시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한때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여자였지만 지금은 그 바람을 온전히 내 폐에 담으며 서 있었다. 이름은 한지원. 그러나 동시에 윤혜림이라는 또 다른 얼굴로 거쳐온 모든 고통이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데려왔다. 도현은 쇠창살 뒤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 더 이상 잘난 체할 힘도 여유도 없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던 순간 그의 눈엔 원망과 후회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없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나는 그를 기다리던 수많은 날 동안 단 한 번의 진심을 원했지만 그는 끝내 그걸 내어주지 못했다. 나 역시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나경은 조각난 세계 속에서 여전히 아이를 품으며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연민이 있었다. 배신으로 갈라진 우정이라 해도 그 자리에 진짜 웃음이 있었던 적은 있었으니까. 그녀가 민준을 안고 세상과 맞서는 그 모습은 나도 한때 잃어버린 아이를 품고 싶었던 나의 마음과 묘하게 겹쳤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경아, 이제는 싸우지 마. 이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해. 그게 네가 남은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야.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얽히지 않기로 했다. 복수는 끝났고 심판은 주어졌다. 남은 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였다. 준석은 내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지원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누구도 당신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믿음이었다. 오랜 시간 거짓과 배신만을 마주하며 살아온 내게 그것은 특별한 의미였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의 집 앞에 다시 섰다. 창문 사이로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직도 내 사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혀 몇 발짝을 옮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놀라움에 숨이 멎는 듯 굳어섰다. 지원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돌아왔어. 그 순간 어머니 품에 쓰러져 울었다. 아버지도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따뜻한 처는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진짜 귀환이었다. 비로소 나는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내 이름과 내 삶을 되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긴 복수의 길은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린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매달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내 이름, 내 꿈,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파리로 향하고 싶던 그때의 나보다 지금은 다르다. 나는 다시 화장을 배우고 싶었다. 이번엔 누구의 희생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서고 싶었다. 새로운 아이들에게 수업을 열고 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거울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모든 악몽은 지나갔다. 물론 흉터는 남아있었다. 하지만 흉터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해가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속삭였다. 한지원, 넌 이제 다시 산다. 바다에 묻혔다가 결국 살아남아 여기 서 있다. 그리고 나는 앞을 향해 걸었다. 과거는 뒤에 두고 이제는 다만 나로서 내가 고른 길 위에서 복수의 끝에서 찾아낸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건 자유였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